AI를 가지고 판결문을 분석했다라고 하니까 많이들 신기해하셨어요. 가장 보수적인 대법관부터 가장 진보적인 대법관까지 쭉 늘어뜨려서 이렇게 점수를 매길 수가 있는 거죠. 윤석열의 대법원,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이 보수가 아니라 중도였다.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 시기가 되면은 왼쪽으로 훅 후퇴해서 이제 소수 의견이 훨씬 더 적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수 의견이 뭐 적은 것도 적은 거고 내용적으로도 크게 좀 다양하지 않다.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 언더스코어의 강태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저희 6월 10일 날 PD수첩 방송 나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많이 신기했던 게 AI를 가지고 판결문을 분석했다라고 하니까 많이들 신기해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소셜미디어에 공유를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반응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서 전문 받아보면서 좀 재밌었다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윤석열의 대법원,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이 보수가 아니라 뭐 중도였다 라는 분석이 사실 있었는데 저희가 방송에는 못 냈었어요. 예를 들어서 판례에서의 진보 보수 학습 데이터셋을 직접적으로 모델이 학습하지 않았더라도, 그러니까 무엇이 진보고 무엇이 보수다의 개념을 얘가 가지고 있고 판례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얘가 능동적으로 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AI가 판결문을 이렇게 던져주면은 엄청 빠른 시간 안에 그거를 읽고 누구는 좀 진보적이야, 누구는 좀 보수적이야, 이거를 이렇게 점수를 매겨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이번 판례를 읽어보니까 지금 이 판례는 총 13명이 참여를 했었고 각각 한 명 한 명이 누구는 매우 진보, 누구는 다소 보수 이런 식으로 다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총 몇 건의 대법원 판결문을 분석을 하셔서 몇 명을 갖다 이렇게 줄을 세우신 거예요? 저희가 총 분석을 한 사례는 이렇게 되는데요. 민주화 이후에,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들이 재판에 참여하기 시작한 게 이제 88년 겨울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전원 합의체 판결과 결정들 540여 건이 이제 분석 대상이고요. 그래서 이 판결들에 참여한 총 법관들의 수는 97명이었습니다. 분석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전체 대법관들 가장 보수적인 대법관부터 가장 진보적인 대법관까지 쭉 늘어뜨려서 이렇게 점수를 매길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중간쯤에서 멈췄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역대 대법관들 중 중간에 있는 분은 이수견 대법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분이고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거의 중도에 위치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진보적인 대법관들은 뭐 우리가 소위 언론에서 독수리 오형제라고 불리는 이제 뭐 김영란 대법관 및 여타 대법관들이 가장 진보적으로 포진이 되어 있었고, 가장 보수적이라고 판단된 법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저희가 직관적으로 봐도 굉장히 보수적인 판결로 유명했던 대법관 그리고 대법원장이기도 했는데 AI가 분석을 했는데도 그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심지어 재밌는 거는 뭐 추가적인 맥락을 전혀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양승태 대법원장은 뭐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이 사람은 보수 정당 이런 정보를 전혀 안 주고 그냥 판례 내용만 준 거예요. 판례 내용만 주고 판단을 시킨 건데 이렇게 나온 거죠. 사실 저희의 분석은 판결문만으로 순수하게 분석을 했다라는 데 의의가 있는 거네요. 그런데 이제 이 정치 성향이라고 하는 게 이분들이 뭐 국민의힘 지지자냐, 민주당 지지자냐 이런 차원의 얘기는 아닌 거잖아요. 그냥 판결에 드러난 그분의 어떤 이념 성향은 충분히 뭐 보수와 진보가 갈릴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정파적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우는 정치 사상,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어떻냐. 이 사람이 왼쪽 오른쪽으로 스펙트럼을 봤을 때 어디 위치하냐이지, 이 사람의 판결이 뭐 국힘에 유리하냐, 뭐 민주당에 불리하냐, 이거하고는 무관합니다. AI를 활용했을 때는 이 판결문 하나를 분석하는데 어느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뭐 시간을 말하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기는 한데 그냥 단순하게 이거를 판례를 던져주고 출력을 얻는 데까지 뭐 한 5초? 뭐 이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5초 만에 판결문 하나씩을 뚝딱뚝딱 분석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AI가.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못했을 분석이죠. 근데 이제 사람이 하는 거에 비해서 말하자면 체력도 좋고
일관적이고 이런 장점도 있는 데다가 그냥 단순히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뭐 별개 의견의 내용은 어느 정도로 세게 나갔는지 보충 의견은 또 어느 정도로 좀 세게 혹은 약하게 나갔는지 이런 거를 다 AI가 분석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반대 의견이라고 할 때도 그러니까 다수 의견보다 뭐 마이너스 2 정도 반대 의견인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어떤 건 마이너스 8만큼 정말 극심한 반대 의견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정량적으로 AI가 판단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저희가 항상 데이터 분석에서 이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요 그래프 하나만 이제 놓고 끝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후속 분석을 해야 되는데, 뭐 제일 많이 하는 기존의 사회과학계, 특히 정치학 쪽에서 관련해서 가장 많이 하던 분석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법관들의 판결 성향에 어떻게 외부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끼칠까? 그러니까 임명 대통령 효과, 그러니까 보수 대통령이 임명했냐 아니면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했냐랑 두 번째는 현직 대통령.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시기에 임명됐으면 나는 민주당 성향인 사람이 임명했지만 현재 지금 내 위에 있는 대통령은 윤석열이면 보수 대통령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또 그다음에 내가 지금 같이 일하는 대법원장의 성향. 그러니까 이제 나를 임명해 준 사람이 누구냐, 내가 지금 누구랑 같이 일하고 있느냐, 조금은 속된 말로는 내가 지금 누구 눈치 봐가면서 일해야 되느냐. 뭐 그렇죠. 러프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 어떤 게 더 영향이 크냐 이제 이거를 분석을 해보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 분석의 특성상 엄밀한 구분보다는 약간 부가적인 분석이죠. 그래서 어떤 영향이 제일 크냐 이런 거를 막 이제 강하게 주장하기는 어렵긴 한데요. 어떤 요지는 다 영향이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민주당 출신 대통령한테 임명이 됐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진보적인 판결을 하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진보적인 판결을 하는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갓 임명됐을 때에는 청문회를 거쳐서 갓 임명이 됐겠죠. 그때는 특별히 막 진보적인 판결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임기가 지날수록 이제 점점 더 나를 임명한 사람의 스탠스 쪽으로 가는 거죠. 보수도 마찬가지고 진보도 마찬가지고. 좀 더 이제 말년병장이 될수록 눈치 안 보고 그거랑 별개로 이거를 통제, 즉 고정하고 나서도 현직 대통령 효과로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민주당 출신 임명했든 국힘 출신 대통령 임명했든 이거랑 무관하게 현재 내 상관이 민주당 출신이면 또 왼쪽으로, 현재 내 상관이 국힘 출신이면 또 오른쪽, 이런 식의 경향성이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뭐 나쁘게 말하면 좀 눈치 보기가 어느 정도 데이터상으로도 드러나긴 한다는 건가요? 물론 그 구체적인 과정은 모르죠. 이거를 뭐 대법관들끼리 뭐 회의할 때 그걸 명시로 언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본인들이 각자 알아서 하는데 그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반영이 되는 건지. 근데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민주화 이후를 다 살펴봤더니 한국 사법부 자체가 뭐 모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런 식의 패턴이 있더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이명박 대통령 때만 뭐 엄청 대통령 눈치를 봐서 대법관들이 판결을 그런 식으로 내리더라. 이런 건 절대 아니고. 뭐 노무현 정부 시기든 뭐 윤석열 정부 시기는 당연히 이런 외부적인 변수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실제 그 데이터 패턴상으로 나타나더라인 거죠. 이 세 가지 중에서 그러면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뭘로 나왔나요? 네, 우선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현직 효과가 임명자 효과보다는 좀 더 크게 나왔고요. 물론 이게 통계적으로 얼마나 강력하냐 이거는 좀 더 추가적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좀 되게 재밌는 이제 입법부와 이제 그 삼권 분립 견제가 어떻게 작동하냐를 좀 시각화해 본 건데요. 지금 요 그래프에서 X축은 해당 대법관이 임명될 때 국회 표결할 때 찬성률입니다. 제일 적었을 때가 한 60%대고 뭐 거의 만장일치로 된 케이스로도 있었고요. 일단 첫 번째로 민주당 정부 시기에 민주당 출신 대통령 시기에 임명된 대법관들만 보면은 요 Y축 같은 경우는 값이 커질수록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대통령 출신 시기에는 국회의원들이 찬성을 많이 해줬을수록 보수였어요. 그다음에 반대로 국힘 출신 대통령이 있던 시기에는 국회 표결 찬성률이 높을수록 점점 더 진보적이죠. 즉 무슨 이야기냐면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최대한 중도 성향의 사람들, 대법관으로 앉힐 사람은 중도적이어야지 이제 표결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실제로 재밌는 거는 표결 찬성률이 낮은 국회의원들이 막 반대를 많이 하고 찬반이 갈렸던 사람들은 임기 시작하고 한 5년 뒤를 판결 결과를 열어보니까 실제로 이 반대 측에서 우려했던 것만큼
민주당 출신에서 임명하는데 진보적이고 국힘에서 임명했는데 실제로 보수적이더라. 좀 이게 신기하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견제, 입법부의 견제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당과 야당 모두의 동의를 얻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야가 만약에 다 동의했으면 찬성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중도로 수렴을 했고, 근데 그게 아니라 좀 한쪽에서 좀 밀어붙이고 한쪽은 반대했던 대법관의 경우에는 판결 성향 자체도 좀 본인을 임명해 준 정파적인 판결들을 하더라.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국회의 우려가 맞았던 거죠.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 대법관을 국회 과반의 임명 동의를 거쳐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구조인데 이 대법관의 임명 동의를 특별 다수제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지금 2분의 1인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으로 좀 높여야 된다라는 주장을 또 하는 어떤 그 법 연구자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보실 때는 실제로 국회 동의 수준을 좀 높여야 대법관들이 어떤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되게 공정한 판결을 내린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뭐 제가 법사회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그쪽 가설을 가지고 와서 본다면은 일단 현재 데이터상으로는 실제로 그렇게 나오긴 하죠. 그러니까 표결 찬성률이 높은 사람일수록 중도 성향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근데 또 뭐 다른 한쪽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대법관이 전부 다 중도로만 이렇게 채워지는 게 또 건강한 일이냐라는 또 퀘스천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렇죠. 뭐 뻔하고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다양성을 키우는 게 좋은 것이냐, 아니면 뭐 극단을 예방하는 게 좋은 것이냐, 이거는 되게 뭐 아주 오래된 고전적인 이제 사회과학적인 쟁점이겠죠. 어쨌든 이 지금 데이터의 의의는 우리가 국회에서의 임명동의 절차 어떤 함의가 있긴 있다는 거네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좀 재미있는 패턴이 있는데요. 그 항상 그래프를 이렇게 시각화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가운데 점은 알겠는데 이 삐쭉 튀어나온 막대기는 뭐냐?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데이터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뭐 윤석열 정부 시기의 대법관들의 이 퍼져 있는 정도가 다른 정부 시기에 비해서 훨씬 더 좁은 게 보이시나요? 여타 정부들에 비해서 그냥 가장 눈에 띄게 좀 좁은 것 같아요, 폭이. 그래서 윤석열 정부 시기에 임명된 대법관들의 특징을 해석해 보자면은 기본적으로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 모두 다 중도 성향의 오밀조밀 모여 있고요. 말 그대로 오밀조밀이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좀 생각에 그러니까 구성이 좀 비슷비슷하다? 이념적 동질성이 크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소수 의견을 분석하면은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게 역대 대법원장 시기마다 얼마나 다양한 소수 의견이 판례에 등장했는가인데요. 이게 뭐 소수 의견의 개수를 의미하는 건가요?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단순히 소수 의견이라기보다는 의견이 얼마나 다수 의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냐를 AI가 또 측정했습니다. 그럼 단순히 소수 의견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과 얼마나 다르냐 이걸 질적으로 측정을 한 거네요. 그래서 2명이 소수 의견인데 이제 엄청 멀리 떨어진 소수 의견일 수도 있을 거고 뭐 3명이 소수 의견인데 막 그렇게 멀리 안 떨어져 있을 수도 있겠죠. 그 개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돼 해서 그걸 이제 측정한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전임인 김명수 대법원장 문재인 정부 시기에 가장 소수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었고요. 제일 오른쪽으로 제일 길게 가 있고, 근데 지금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 시기가 되면은 왼쪽으로 훅 후퇴해서 이제 소수 의견이 훨씬 더 적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수 의견이 뭐 적은 것도 적은 거고 내용적으로도 크게 좀 다양하지 않다. 요거는 소수 의견을 좀 더 직관적으로 시계열로 시각화를 한 건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민주화 이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한 40년치를 그냥 시계열로 쭉 시각화를 한 겁니다. 그 경우에 그러니까 장기 시계열 추세로 보면은 지난 40년 동안 한국 사법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소수 의견의 등장 비율은 평균적으로 점점 높아지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왔어요. 물론 등락이 있긴 했지만요. 그러니까 뭐 마치 주식이 추세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이게 한 틱 한 틱을 너무 집중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크게 40년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나스닥이 어땠느냐 우상향했습니다 이렇게 평가하듯이 그런 것처럼 지난 40년 동안 이제 한국 사법부의 소수 의견 비율도 우상향했더라 인 거고 근데 지금 여기서 그 회색 점선으로 표기된 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기 때 점점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보시면은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에 가장 피크를 찍었었죠.
이때 찍었다가 조이대 대법원장 이렇게 임명되고 나서는 급락하기 시작한. 조이대 대법원장 등장 이후에 좀 소수 의견이 되게 위축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이게 위축이라면 좀 강한 동사인 것 같고요. 아무튼 소수 의견 등장하는 비율이 줄었다가 이제 최대한 이제 좀 엄밀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도에 있다라는 거는 뭐 좋다면 좋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게 너무 균일하고 동질적이어서 자칫 좀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는 제기될 수 있는 어떤 구성이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충분히 타당한 지적이죠. 그런 문제는 있죠. 뭐 기본적으로 이거를 통계 모델로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이 AI가 어떻게 이 어떤 지능을 갖고 판단하냐에 따라서 진보 보수 레이블링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가령 빅테크마다 철학이 조금씩 다르고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 현재 트럼프 정부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일론 머스크가 개발한 그록 같은 모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챗GPT, 클로드 이런 모델, LLM 모델들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답변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물론 저희 입장에서 그거는 큰 문제 안 되는 게, 그러니까 클로드 저희가 쓴 거는 엔트로피의 클로드라는 모델인데 얘가 평가를 했을 때 클로드가 편향이 됐더라도 아무튼 우리가 지금 등수를 97명 1등부터 97등을 매기는 게 중요하니 뭐 큰 차이가 있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만약에 그 클로드가 약간 좀 보수 편향적이면은 이수견이 중도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수견 대법관이 뭐 중도 보수쯤 되는 거였고 그네요. 상대 등수는 딱히 안 변하더라도 이 절대값은 좀 변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현재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시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임명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아직 임기가 다 끝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샘플 수가 기본적으로 적은 문제도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의 모든 연구가 그렇지만 근데 이 한계는 항상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조사를 하든 당장 현직에 있는 대법관들은 임기가 얼마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페어한 비교는 아니긴 하죠. 물론 통계적으로 처리를 하긴 하지만, 예. 그러니까 통계 모델에 오답은 있지만 정답은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분석은 있지만 뭐 정답 유일한 분석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분석을 할 때 주변에 물어보고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크로스 체크하면서 하는 게 일반적인 사회과학 연구인데요. 실제로 이걸 하면서 그 작업을 LLM과도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분석에서 이상한 건 없니? 어떻게 더 잘해볼 수 있을까? 뭐 보완해줘. 이런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너무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AI랑 대화를 하면서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수들을 생성하는 것도 AI로 하고 변수 생성이 다 종료된 상태에서 그냥 분석만 돌리는 것도 옛날 같았으면 그냥 직접 인간들끼리 서로 피드백 받으면서 했었던 거를 이제 AI랑 하는 건데 그 퀄리티가 굉장히 높고 이제 잘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AI를 활용해가지고 이런 분석을 해보는 게 되게 의미가 있었고 또 굉장히 유의미하고 생산적인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앞으로도 또 종종 이런 AI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 잘 해주실 거죠, 저희? 뭐 언제든지 뭐. 좀 더 이렇게 저렴하게 저렴하게도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잘 해주신 거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도 또 재밌는 주제 가지고 같이 AI를 분석해서 또 이런 PD수첩 유튜브 고수첩 자리에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